소개받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고과 작물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태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쌀을 생산하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맛은 좋다고들 자랑을 하시는데 보기 좋은 쌀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교육을 들어보시겠지만은 쌀알이 맑고 깨끗하게 된 쌀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쌀의 품질은 사실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께서 그 농사를 지시고 그것을 방아를 쪄서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아를 찐 쌀을 보시면은 아마 맑고 깨끗한 쌀보다는 좀 많이 희끗희끗한 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쌀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그런 그 맑고 깨끗한 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 교육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고품질 쌀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을 시작할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요. 중부지방은 폭우나 강우가 많아가지고 물난리가 났었는데 남부지방에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또 빨리 찾아왔고요. 그러니까 같은 땅덩어리인데도 좁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기후 변화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후가 이제 변했다는 거를 다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말씀 들으신 게 백마강에 버스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얼어가지고 그 위를 규함에서 부여로 뭐 넘어갔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리고 뒤에 그 소의 수레를 끌고 가는 것들도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옛날보다 많이 기후가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전보다 우리가 농사짓기가 편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하늘에 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조금 줄었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가분들이 체감하는 것도 전전년보다 작년이 좀 줄었다고 느끼시는데 실상 알고 보면 작년에 쌀 생산량이 역대 세 번째로 쌀 생산량이 많았어요.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워낙 수량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러실 텐데 작년에 아무튼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년작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역대 두 번째로 쌀 수량이 나왔었죠. 그때 저희 부여군의 주력 품종이 호풍벼하고 준환벼. 아마 여기서 벼를 많이 재배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호풍벼 600kg이 넘어가는 등 굉장히 쌀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이었는데 좀 퇴출이 됐죠. 그때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키다리병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작년에 쌀 생산량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부여군이 작년에 우리 국내에서 쌀 생산을 하는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를 좀 기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쌀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부여군은 이상하게 2년 연속 쌀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아쉽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쌀 재배 면적이 좀 줄어야 좀 경쟁력이 사실은 좀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부여군은 오히려 쌀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부여군이 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전전년보다 쌀 수량 크게 줄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20년도에는 단군 이래 가장 적은 수량이 나왔었고 21년도에는 가장 높은 수량이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이게 뭘 반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예요.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기상 여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년도에 쌀 수량이 왜 줄었을까요? 그때 여름에 장마가 53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왔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벼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상을 보면 그래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전년도 2021년도와 비교를 해도 크게 뭐 전체적으로 처음에 육묘를 시작해서 나중에 수학기까지 기간을 분석을 해보면 그닥 뭐 크게 기상적으로 문제는 되지는 않았지만 각 생육 시기별로 이게 끊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생육 시기별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육묘기 때를 한번 볼게요. 육묘기는 말 그대로 파종부터 해가지고 모를 기르는 기간 한 달 동안의 그런 기상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5월 1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밤 기온이 4.9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때 종자를 소독하고 파종하신 분들 중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겨는 최소한 밤 기온이 10도씨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모가 생육이 불량할 뿐더러 싹도 트는 것도 현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5월 초에 파종하신 농가들이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가 생겼다. 모가 깨끗하게 모가 안 올라온다. 듬성듬성 모가 올라온다. 다 그런 부분이 온도 관리에 조금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5월 중순에도 기온이 밤 기온이 야간 기온이 한 6.9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사실 그런 피해들로 인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부분들이겠지만 이렇게 뜸요 같은 게 좀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날 날짜 온도 이거를 사실은 육묘기 때 한 달 동안은 좀 유심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사실 직접 육묘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는 않은 거로는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노령화도 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육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뭐 내가 뭐를 사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직접 육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날 온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좀 그런 실패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에 육묘기 때는 모 소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쌀 수량이 좀 많이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뭐 다행히도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참고로 그 5월 26일쯤이었나요? 그때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갔거든요. 31도가 8월 가장 더운 날 온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5월 달에 왔습니다. 5월 달에. 그만큼 날씨가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옷자리에서 이제 피해 받은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몇 커트 올려드렸어요. 이런 것들 내가 육묘를 하면서 보셨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모가 무르고 모가 모 뿌리가 썩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런 모판이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부직포 모짜리에서 이제 그 연락이 와가지고 가봤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서 모를 이렇게 떠봤더니 이게 모 뿌리가 다 끊어지면서 이제 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모를 쓸 수가 없어요. 쓰셔도 쌀 수량도 줄어들고 현찮아서 결국에 나중에 모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 관리를 너무 잘 못 하셨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모가 썩어버렸어요. 그때 또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럴 당시에는 저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직포 모짜리는 모 잎이 부직포 모짜리든 일반 저기 하우스 모짜리든 모 잎이 2잎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물을 많이 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큼만 물을 줘야 되는데 그냥 물을 이렇게 항상 상자 위로 그냥 채워 놓으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분 조금 많이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따로 어떻게 처방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짜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요즘 종자 소독들을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더러 온탕 소독기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온도가 막 32도씨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소독을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을 조금 진하게 너무 타다 보니까 그것을 파종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판 못 쓰십니다.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뒤따라 올라와도 나중에 생육샷 때문에 뭐 이양을 해도 결국에는 남들보다 수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온도에도 민감하고 하여튼간 벽시가 위로 오르지 못하는 그런 피해였고요. 이게 바로 이제 뜸묘 잘 아실 거예요.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멀쩡하게 좀 돌아왔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건조장이 이게 움푹움푹 패이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게 뜸묘인데 이게 사실 요즘 제일 골칫거리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달 온도가 31도씨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렸을 때 너무 온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밤에는 온도가 낮고 낮에는 온도가 너무 높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뿌리가 활력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생리장애고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 보인다 싶으면 여러 개 갈색으로 변하기 전에 약간 녹색을 띨 정도가 에서 이런 증상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후치왕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상자 처리할 수 있는 그 뜸묘 처리제거든요. 후치왕이라는 약재를 뿌려서 조금 빨리 뿌리 밝은 효과를 얻어가면서 최대한 빨리 이양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시고요. 특히 밀파, 파종량이 많으신 농가들이 요 증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종량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파종량 많이 가져가시면 손해십니다. 손해시고 이런 증상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종량만 줄이셔도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 덜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모판을 갈아엎을 일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토, 종자 다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모짜리가 변호사의 반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모짜리를 치상하고 키워가지고 부직포로 싹 들춰냈더니 가운데가 다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 기죠? 이거 어떡합니까? 뭐 때울 때나 써야죠. 이게 한두 상자면 상관이 없는데 엄청 많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자 쌓기를 잘못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상자 쌓기를 너무 높게 하시고 밀봉을 너무 많이 하세요. 막 겹겹이 하시다 보니까 아까 낮에 온도가 31도씨가 올라가면 그 안에 온도는 몇 도씨까지 올라가겠어요? 한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벼가 익어버려요. 사실은 데어서 죽은 겁니다. 결국에는 가운데 부분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자 쌓기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칭칭 동여매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시되 상자 높이는 한 10상자에서 15상자 정도가 가장 적당하세요. 그거보다 높게 쌓으시면은 위에 한 예를 들어서 한 20상자를 쌓았다 그러면 위에 한 5상자 쪽은 저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상자는 오히려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싹이 올라오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쌓기는 높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힘드셔도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 한 해 육묘 장에는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모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에 가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심은 뒤부터 그 벼 이삭이 생기기 전까지 그때 그 기간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온도가 상당히 좀 좋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더러 이제 생리장애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리장애가 뭐냐면 이게 이런 증상들이 혹시 논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벼 잎에 작은 반점들이 생기고 꼭 녹슨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좀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 논에서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논들은 일단은 전년도에 퇴비를 좀 많이 넣으셨다거나 그리고 비료를 좀 많이 넣으셨던 논에서 좀 발생을 했고요.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난 논은 물을 대놓고서나 물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온도가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왔습니다.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시는데 그거 실천을 잘 못 하세요. 근데 이게 바로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가 너무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게 저항성이 좀 뭐든 환경에 대한 저항성도 그렇고 병에 대한 저항성도 그렇고 이겨내기 위한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비료를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유기물이나 볏짚이나 아니면 이제 축분 퇴비를 좀 많이 넣은 농가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고 내가 판단이 들면 이거는 약으로 처방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논물을 갈아 대시면 돼요. 자주. 그러면 한 2, 3주면 회복이 됩니다. 물을 갈아내시면 한 2주 안에는 해결이 되고요. 물을 갈지 않으면 3주 정도 지나야지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이거는 새잎이 나오면 새잎은 좀 멀쩡해요. 오래된 잎에서 주로 나오는 증상인데
어찌됐든 이런 피해 증상이 나오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요. 다음은 요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끝이 노랗게 되어 있는 증상이에요. 이게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포장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보셨죠? 그런데 어떠세요? 나중에 소출은 크게 문제는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생리장애 일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소출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남들보다 유난히 소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남들보다는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벼 이삭이 패기 전까지 물 관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논에. 논에 물이 없던가 논에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있던가 물이 너무 얕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나오고요. 주로 홍상면 같은 경우는 평안벼들 하시나요? 평안벼. 하세요. 평안벼에서 좀 많이 나오시죠? 그러실 거예요. 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안벼 같이 알이 큰 품종에서 좀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마시고 저랑 증상이 나오시더라도 그냥 담담하게 이제 오늘 교육 들으셨으니까 이거 빨리 내가 물 대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물을 갈아 대시면 더 좋으시고요. 근데 다음 거 같은 경우는 벼 잎끝이 이제 말라 죽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는 일반 벼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 증상이 왜 나오냐면 중간 물대기를 안 하시면 저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벼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면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 물대기나 물대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벼 뿌리가 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분 흡수가 조금 안 돼서 이런 피해가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농가분들은 피해가 난 뒤에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런 새해 영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거 내 논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논익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어떤 분들은 얼른 가가지고 이제 약재 사서 뿌리시는 농가도 계시겠지만 뿌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다음 해년도에도 똑같이 또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농약 때도 아깝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원인이 뭔가. 요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분 퇴비를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은 필지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분에는 인산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 영양 성분이 논 속에 많으면 논물에 많으면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이런 증상들은 특히나 온도가 더울 때 폭염이나 이런 게 왔을 때도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안 좋은 점이 결국에는 소출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왜 안 좋냐면 그 수면 위를 막아버리니까 얘네 빛이 그 수면 아래로 투광을 못해요. 그러면은 논물 온도가 떨어지면 뿌리가 초기에 활착이 늦어집니다. 일단 활착도 늦어지고 또 문제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초제를 내가 약을 중기제초제든 뭐든 나중에 뿌렸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제초제가 제대로 확산이 안 돼가지고 약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상당히 좀 주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를 심기 전에 이런 증상들이 나왔다고 하면 이양을 한 뒤에 모가 둥둥 떠다니는 거를 간혹 많이 목격을 하실 겁니다. 부묘라고 해가지고 모가 심겨지지가 않은 채 그냥 다시 둥 떠버립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보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논은 반드시 지금도 괜찮습니다. 벼 논에서 흙을 떠다가 농업 그 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토양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양 검사를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실천하시는 농가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친환경 농가 아니신 이상 가져와서 본인이 자진해서 토양 검사 받으신 분들이 안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을 예를 들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토양 검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미국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면 12만 원 정도 돈을 내셔야 돼요. 베트남, 우리보다 못 산다는 베트남 검사 받으려면 얼마 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10만 원을 내야지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쪽 남미 쪽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정도 내야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짜입니다. 왜 공짜인데 안 하죠? 공짜 다른 것들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이런 것들 내가 직접 공짜기도 하지만 공짜로 토양 검사를 받으면 거기에 덤으로 내 자재값도 절약되고
벼 수량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토양 검사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178명 중에 한 56만 받았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산 쪽도 벼 물바구미 피해가 덜어 있죠. 이쪽에 산간 쪽 인근 지역에서 이제 벼 물바구미 피해가 덜어 있습니다. 물바구미 피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물바구미가 알을 까서 그 유충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벼 뿌리를 갉아먹으면 이런 증상들이 이제 당근이 돼가지고 벼 뿌리가 이렇게 되고요. 못 커요. 아예 못 큽니다. 새끼도 못 치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다행인 거는 부여군에서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상자 처리제 공급 사업을 이제 몇 해 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이제 농가에서는 굉장히 그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뿌려줌으로 인해서 벼 물바구미 피해는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나 아니면은 약을 고르게 살포를 못한 농가들에서 이제 더러 산 기슭에 가까운 논에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보이고 잎이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약을 사서 가지고 좀 뿌리셔야 돼요. 예. 결국에는 나중에 벼가 크질 못해 가지고 쌀 수량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리고 약재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제초제 약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제초제 약해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 기후 때문에 폭염이라는 증상 이제 이게 기상 이변이 있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사람도 힘들지만 식물도 힘들고요, 벼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초제 잘못 썼다가는 이제 이런 피해가 나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논 주변에 구멍이 뻥뻥 뚫린 아마 논들을 간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제초제 약해가 난 포장입니다. 어떤 제초를 쓰셨냐? 투척형 제초제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둑알처럼 생긴 거, 이게 원반 형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툭툭 던져서 이렇게 주는 제초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처럼 뭐 물로 안 줘도 되고 너무나 살포하기 편한 제초제인데 불행하게도 내가 논에 규평 작업이 잘 안 돼 있었던 논이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투척할 때 너무 높이 던져요. 높이 던져가지고 높이 던진 것만큼 깊이 박힐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땅 속에 깊이 이제 수면에 딱 떨어져 있는데 수면 안에 땅 속에 깊이 박혀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약재가 녹아 나오니까 그 부분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은 균평 작업 신경 쓰셔야 돼요. 반드시. 이런 약재를 좀 쓰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약재뿐만 아니에요. 일반 제초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약재냐면은 그 액상수화제라고 해가지고 수면 정제제라 해가지고 그냥 물에다 그냥 쭉쭉 원액제로 그냥 쭉쭉 짜서 주는 그런 약재 있잖아요. 그 약재를 주셨는데 약재를 준 건 잘하셨는데 약재를 다 살포를 한 다음에 약통에 좀 약이 좀 남았어. 너무 아까워. 이것을 내가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증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면 정제제라는 약재는 원액제로 뿌리라고 돼 있어요. 약재 설명서를 보시면 이거는 원액제로 뿌리라는 약재에다가 물을 섞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아까우셔도 만일에 내가 주신다고 하시면 튀지 않게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튀어서 벼잎에 묻어버리면은 벼잎이 점점점점점 막 하면서 피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약재는 약재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시되 제형별 그러니까 형태별로 뿌리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좀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장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해서 이삭이 폐기 직전까지 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유단히 이 시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요. 결국에는 그만큼 일주 시간이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서 이 시기의 기상 여건 때문에 작년에 아쉽게도 전년 대비 쌀 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좋은 자재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셔도요 날씨가 안 좋으면 쌀 수량 안 나고 미질 떨어지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작년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셨어도 이런 강수량이 높고 일조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쌀 수량 내가 원하는 만큼은 나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삭의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예전보다 짧아지고 거기에 생기는 벼 알수도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쌀 수량이 좀 줄었어요. 이 당시에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먹노린재 피해입니다. 먹노린재 피해는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에 엄청 심해가지고 아마 좀 난리 났던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내 논에 먹노린재가 보이면 일단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삭이 팬디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화명충 먹으면은 벼 모가지 위로 다 하얗게 말라 죽잖아요. 백화 현상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싹 말라 죽는데 먹노린재도 똑같은 증상을 동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벼대 아랫대를 얘네들이 흡집을 하면은 위로 이제 수분이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데 여러 먹노린재가 혹시 보인다고 싶으시면 꼭 약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부여군에서 아마 그 8월 초순 정도에 공동 방제를 실시를 할 예정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먹노린재 방제약을 이제 살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만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약을 했는데도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 싶으면 약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진무늬 마른병, 요거는 옛날부터 문고병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이고 밀식하시고 물 관리가 잘못하시고 질소 비료를 많이 좀 포장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폭염, 날씨가 너무 더운 얘네들이 병원균 자체가 고온을 요구를 해요. 높은 온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증상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품종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병이에요. 문고병은 저항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품종은 국내에 단 한 품종도 없습니다. 안심하시면은 나중에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입진무늬 마른병 같은 경우는 재배적인 관리를 통해서 방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잘 아실 거예요. 뭐 약재를 뿌리는 것보다는 썰해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데워 놓으시면 아마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 이물질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은 조금 건지셔서 제거만 해주셔도 한 절반 정도는 내 논에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방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문고병 그 병원균 말고도 이삭 누룩병, 깐부기병 병원균도 있고 그리고 올방개라고 해서 잘 아시죠? 잡초. 올방개 궤경들도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를 해주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올해 조금 힘드시다기보다는 슬슬 마실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한쪽 구통에 이제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건지셔서 제거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등숙기로 넘어갔어요. 이제 벼 출수가 됐습니다. 출수가 되고 난 다음에 기상을 딱 보니까요.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다행히 등숙기 8월 벼 출수한 8월 중하순 이후에는 날씨가 또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쌀 수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때 기상이 안 좋았다고 하면 쌀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정말. 근데 다행히 벼가 출수 이후에는 기상이 그래도 전년보다 또 호전이 됐기 때문에 쌀 수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도열병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친숙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오는 필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제를 제때 하지 못하셨던 농가에서 이제 나온 사진들이고요. 최근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벼대가 하얗게 이삭이 말라 죽었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것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세균성 벼알 마른병이라는 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이삭 누룩병이 많이 나왔고요. 작년에는 요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벼가 이삭이 팰 때 이삭이 나올 때 온도가 높을 경우에 좀 온도가 높고 그 당시에 비가 오면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요거는 도열병 약제를 내가 목도열병 방제를 제대로 하시면은 이런 증상들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방제를 제대로 못 하신 필지에서는 아마 덜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게 이삭 목도열병이에요. 목도열병 목새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죽는데 작년에는 요것보다는 요게 좀 많이 나왔다. 세균성 벼해마루병은 또 문제가 뭐냐면 벼 알이 차지 않기 때문에 소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목도열병이라고 해서 목새가 나간 목도열병 외에 일반 도열병이나 다른 것들 다음에 보여드릴 이런 것들 이삭이 알날이 막 형형색색으로 말라 죽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덜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삭 마른병.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지만 다행인 거는 아까 세균성 벼해마루병은 벼알이 차지 않지만 이건 벼알은 찹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수는 있어요. 단지 벼 품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소출도 조금은 줄겠지만 아까 세균성 벼해마루병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어떤 좋은 약제를 드셔도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건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약을 써도.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열병이든 어떤 병이든 얘를 병을 일으키는 원균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한 놈씩들이 있거든요. 꼭 한 놈씩들이 있는데 이 이상 마른병 피해를 주는 병 원균은 23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방제를 하려면 23가지를 다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 한 병에 1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요걸 어떻게 방제를 하냐? 요것도 이따 또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지만 규산질 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시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약제로는 60% 방제할 것을 규산질 비료를 뿌리시면 70% 이상은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규산질 비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삭누룩병 요거는 뭐 너무도 잘 아시고 깐부이병 덜어 나오시죠. 작년에도 여러 평야제는 많이 안 나왔고요. 산기슭이나 좀 지대가 높은 데서 좀 깐부기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깐부기병은요 이삭이 펼 때 온도가 좀 낮은 경향을 보일 때 좀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얘가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쌀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거. 등숙은 다 됩니다. 알은 다 차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나중에 도정하면 막 이 포자가루가 섞여 있으니까 초록색을 띄고 막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는 아주 그 고약한 놈입니다. 깨시무늬병 같은 경우도 덜어 요즘 나오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내 농 관리를 아주 못하신 거예요. 솔직히. 요거 나오시는 돈은 무조건 토양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규산질 비료도 꼭 빌으셔야 되고 퇴비도 좀 적당히 좀 넣으셔야 되고 토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관리 안 하시면 또 나와요. 약을 아무리 좋은 거 쓰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깨시무늬병 같은 경우는 꼭 그 내 토양이 토질이 굉장히 이게 그 영양 성분이 매우 부족하구나. 그래서 토심이 되게 부족한 토양이니까 좀 유념해서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양 검사를 꼭 받아주세요. 자, 쓰러짐, 도복입니다. 도복 최근에는 도복 때문에 크게 고민은 안 하세요. 왜? 태풍이 안 왔잖아요. 태풍이 안 오니까 도복에 대해서 되게 지금 관대하시거든요. 저 걱정이 되는 게 태풍 한번 또 오면 어떤 증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친들벼가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세요. 친들벼를 재배를 하는데 친들벼 벼대는 강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태풍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성에 대해서는 친들벼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된 뒤에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고요. 아까 문고병 같은 거 방제를 안 하신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태풍이 안 불어도 쓰러집니다. 나중에 벼대가 약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중에 이삭이 맺히고 이삭이 등숙이 된 뒤에 넘어지죠. 처음에는 안 넘어져요. 출수됐을 때는 안 넘어지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벼가 익어가면서 이제 약간의 강풍이 딱 불었어. 그리고 벼대가 뚝
하고 부러져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곡병 방제는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올해 이제 어떤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목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이상기후, 기상이 이상해졌다는 거죠. 최근에 인구가 많이 인구도 줄고 그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쌀을 생산한 양만큼 그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집밥을 거의 안 먹어요. 하루에 이제 한 공기씩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집밥은. 나머지는 다 외식 나가서 드시는 거고요. 작년에 집밥보다 우리가 쌀보다 많이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합친 양이 밥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한 거를 이제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그 총 생산액이 넘버 원이었거든요. 모든 작목을 통틀어서 요것을 작년에 돼지가 앞질렀어요. 돼지 생산량이 벼를 앞질렀고요. 지금 추세는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치면 쌀 가격은 사실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때문이고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온실가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란 말 그대로 온실가스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구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온실가스를 우리 여기 농가분들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저도 배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배출의 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벼농사에서 그 온실가스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거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온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탄가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방귀예요. 방귀가 메탄입니다. 방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총 발생되는 양이 농업에서 한 절반 정도가 농업 쪽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이 벼농사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이 방귀끼를 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 들어보셨죠? 땅이 방귀 낀다고. 네, 땅이 방귀를 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메탄가스가 어찌됐든 벼농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그 가축들이 끼는 방귀. 실제로 그 방귀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끼는 방귀 양보다 땅에 끼는 방귀 양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퇴비를 많이 넣거나 뭐 볏짚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이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분해를 한다고 해요. 땅속에서 영양소화 되려면 분해를 해야 되는데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분해가 되면 그 방귀가 나와요. 땅속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수조작을 하시는 분들은 메탄가스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쌀을 파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앞으로 국민의 뭐 식량 주권만 자꾸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식량 안보만 내세울 수도 없고 우리 환경 보호하는 것도 일조를 한다라고 해야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요. 일단은 지금 종자 신청들은 다들 하셨죠. 다 끝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올해 이제 저희 영농교육이 조금 일정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걸 소개를 못 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뭐 종자가 뭐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정부 보급 중에
안평벼라는 품종하고 참드림이라는 품종을 신청을 받았어요. 혹시 안평벼 신청하신 분 계세요? 안평벼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교육을 좀 늦게 해서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평벼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평벼는 상광벼처럼 미질이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상광벼보다 키가 10cm가 작아요. 그리고 최고품질 품종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벼 품종이 한 200여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1개의 품종만 최고품질로 인정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질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고, 그리고 쌀 수량도 비슷해요. 친들벼나 뭐 크게 문제없이 비슷하고, 벼 키는 친들벼보다는 한 6cm 정도고 3cm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 작고 단백질 함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쌀 품질도 상당히 좋은 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안평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개별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평벼를 내가 한번 재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센터 작물보호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평벼는 한번 좀 재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친들벼보다는 안평벼 쪽으로 좀 대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친들벼 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지금 한 품종이 한 지역에 너무 많이 재배가 되면 재해에 취약합니다. 친들벼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게 발생을 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좀 고르게 이제 품종이 좀 안배가 돼야 되는데 저희 지역이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안평벼는 이렇게 쌀 알을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희끗희끗한 쌀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미질이 좋습니다. 보기에 좋어요. 아까 제가 제목에도 보였듯이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한번 재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혹시 요거 신청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있으세요?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어요? 충청북도 브랜드쌀. 예? 충청북도 브랜드쌀이라고. 참드림이? 아닌데? 제가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배 지역이 경기도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에요. 설명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추청벼를 대체를 하려고 만든 품종이고, 지네들만 쓰려고 재배 적지가 여기밖에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지역에 가져오면 그쪽보다 수출이 안 나와요. 아니면 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근데 관리를 잘 하시면은 괜찮으세요. 근데 좀 신경이 쓰이신다 뿐이에요. 그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만일에 신청하셨으면. 근데 쌀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590kg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조금 좀 메리트가 있으셔가지고 신청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좋아요. 낮아. 그 쌀 품질이 결코 떨어지는 애가 아니에요. 추청벼보다 양도 많이 나오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품종입니다. 아쉽죠. 경기도에서 아마 종자원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소비가 가능하면 정보 보급종으로도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는 재배를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품종을 내가 뭔가 하고 싶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작물보호팀에도 한번 문의를 꼭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무료 전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품질 쌀이 뭐냐? 자, 보시면 희끗희끗한 쌀들이 많아요. 우리 농가들이 실제로 도정해서 보면 이런 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이런 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료나 재배 관리 여러 가지 품종적 특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 쌀이 많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료도 적당히 사용하시고 물 관리도 잘 하시고
뭐 퇴비도 적당히 뿌리시고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쌀 보급 정부 보급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2024년 이후로는 쌀 수량이 570kg 이상 나오는 거는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다수화 품종이라고 내가 정부 보급종이라는 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570kg 이하만 정부 보급종으로. 그러니까 새일미벼 뭐 예전에 뭐 새누리벼 이런 것들 이제 안 나옵니다. 정부 보급종에. 황금노들도 안 나오고 뭐 황금노들 정부 보급종에는 빠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요즘 종자 신청 받으셨죠? 요즘 신청 받았거든요. 특수미종자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수학 품종들은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570kg 넘어가는 품종을 내게 재배하고 싶으시면 그건 알아서 종자 구입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책임 안 집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설명을 드리고요. 비료를 많이 주면 밥맛이 안 좋다는 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실 거예요. 단백질 함량이 증가를 한다는데 단백질 함량이 뭐야? 도정을 해보면 쌀계층이 엄청 두꺼워집니다. 실제로 이게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이것으로 밥을 하면 결국에 밥이 식으면 푸석푸석해지고 색깔도 금방금방 변하고 밥맛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은 밥이 푸석푸석하다 그러면 이 쌀은 이 벼는 비료를 엄청 주고 재배했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근데 맛있는 쌀은 이렇게 쌀계층이 얇아요. 이게 쌀계층이 얇다는 게 뭐냐면 도정률도 상당히 높아질 뿐더러 더 좋은 거는 일단은 밥맛이 좋고 밥이 식어도 찰지고 식감도 좋고 하다 보니까 쌀을 실제로 도정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 진흥청에서 앞으로 시범 사업을 할 건데 어떤 시범 사업을 하냐? 농가들이 생산한 산물별을 분석을 해가지고 단백질 함량이 얼마 이하는 수매를 안 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비료를 많이 줬다는 게 증빙이 되면 그거는 수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적인 게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앞으로 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비료를 많이 준 거는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쟁력이 약해지잖아요. 결국에는 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쌀 가격 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료 사용량은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용량은 기본적으로 뭐 마직이랑 밑거름은 뭐 2포 이하 그리고 이삭거름은 1포 미만 이하 이렇게 주시는 거 권장드려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량 나옵니다.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진짜 얘기한 대로 했는데 수량 괜찮네? 할만하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년 전화를 하세요. 올해는 이 벼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비료를 더 줘도 돼?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더 주세요. 아니면은 안 됩니다. 뭐 더 이상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료 사용량을 좀 적당하게 줄이셔가지고 재배를 하셔가지고 좀 고품질 쌀을 좀 생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우리 개별 농가들이 실천하시기는 쉽지는 않은 거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콤바인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수확은 못해요. 하지만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함량이 증가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질이 떨어진다는 거, 밥맛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비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양 검사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토양 검사 받으면요,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비료를 4포대 줄 거를 2포대만 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포대를 그냥 주고 그만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검사 무료로 받고 비료도 절감시키고
돈도 절약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토양검사 하시는 게 좋고요. 토양검사하는 방법을 토양을 시료를 채취해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으면 논에 떨어져 있는 볏짚 같은 것만 살짝 제거를 하시고요. 삽으로 한 구덩이를 파내 버리세요. 이렇게 버리시면 옆표로 해가지고 요만큼 빨간색 모양이 있죠. 빨간색 망고처럼 떡처럼 튀육떡처럼 쭉 지하 한 18cm 정도 깊이까지 잘 보시면 벼 그루터기가 구덩이를 파보시면 벼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이시잖아요. 그 벼뿌리가 내려간 깊이까지 쭉 고르게 위에서 밑에까지 쭉 파가지고 검정 봉지에다가 여러 군데에서 근데 문제는 내가 한 필지에서 한 군데만 파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파주고 저기도 파주고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에서 파가지고 그것을 섞어요. 섞어서 비닐봉지 한 봉지에다가 딱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그러면 2주 뒤에 연락 드릴 거예요. 아 토양이 이러니까 비료는 얼마 드리고요.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농가분들 아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많이 절약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토양 검사를 하시고 무료로 받아보시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저는 항상 변호사 교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규산질 비료예요. 규산질 비료 정부에서 주는 것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는 내가 신청해서 3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그 입상 비료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금속 재련 관역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재련해서 나오면 그 철광석 찌꺼기거든요. 규산질 비료가 모르셨을 텐데 철광석 찌꺼기고요. 이게 다 재료는 포항 제철에서 가져옵니다. 포항 제철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뿌리기가 사실 불편해요. 예전에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파는 규산질 비료 직접 규산질 비료 사서 뿌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쉽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논에 이제 볏짚을 파시잖아요. 볏짚 판 돈으로 사서 1kg만 사시면요 300병 뿌리실 수 있어요. 1kg 갖고 300병을 뿌린다니까요. 그 손으로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볏짚 한 돈 내 논에 투자하면은 그만큼 내가 더 이로와요, 사실은.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산다고 제가 어디서 파는지는 일단은 그 자재 파는 데다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죠? 자재 파는 데서 취급을 하겠죠. 그리고 없으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지역에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면은 아마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거 꼭 쓰고 싶으니까 한번 구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쓰니까 없는 거지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쓰신다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어차피 그분들도 판매를 해야 이득이니까 그래서 한번 쓰시면 효과 좋으세요. 진짜 쌀 수량도 옆집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 먹을 거 11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규산질 비료는 뿌리실 수 있으면 꼭 뿌리시고 정부에서 나오는 비료는 반드시 뿌리시고 물론 그런 말이 있어요. 규산질 비료 뿌리면 트랙터 아작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철광석을 재련해서 나온 찌꺼기이기 때문에 금속 성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 회접한 날이 다 나가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뭐 최근에 농협에서 뭐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활용하셔가지고 논에 꼭 규산질 비료 뿌리시면 병해충 방제에도 탁월하고 쌀 수량도 올려주고 쌀 미질도 좋아지는 게 규산질 비료를 뿌린 논하고 안 뿌린 논하고 출수를 딱 보세요. 출수할 때 보면 규산질 비료 뿌린 논은 일정하게 출수가 쭉 올라오는데 규산질 비료 안 뿌린 데는 어디는 출수되고 어디는 출수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출수가 돼야 나중에 청치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수확을 하고 나면 어떤 걸 익었을 때고 어떤 걸 안 익었을 텐데 근데 균일하게 출수가 된 데에는 대부분 다 익은 벼를 수확을 하기 때문에 벼 품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뿌리시면 벼 품질을 올려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올 한 해는 규산질 비료 뿌리셔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재밌는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내가 농사 뭐 벼가 몇 개 나오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지 말아야 그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꼭 그 소망했던 일 이루시고요. 바로 저기 고추교육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참으셨다가 조금 그 12시 안에는 아마 끝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이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